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국방부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요. 이를 막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대신에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라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가 현역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문화일보가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병사 복무 기간 21개월의 1.5배인 30개월에서 장병 복무 상한선인 36개월 사이로 하고 합숙 복무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의원 차례로 인터뷰할 계획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네,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가 지난 2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난민 심사하는데 6개월에서 최장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런데 법무부가 심사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쯤에는 심사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난민 심사관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요. 통역 전문가도 2명에서 4명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말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보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취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확실히 걸러내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난민 심판원을 신설해서 이의 제기하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길게는 3년도 걸려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 난민 신청 제도를 남용한다, 이런 지적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참고로 뿌라비룬은 태국이 제출한 이름인데요. 비의 신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태풍을 앞두고 주말에는 장맛비 소식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 좀 걱정이 되는데요.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 잠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태풍이 다 비껴가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이제 볼라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육지 쪽으로 상륙한 게 마지막이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대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중국 쪽으로 가거나. 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관통해서 상륙한 적은 없었죠. 근데 왜 얘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나요? 이왕이면 비껴가서. 현재 우리나라 주변기압 배치를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그 연변을 따서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본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동쪽으로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로대로 그대로 올라온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관통해 올라오지 않겠느냐.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직진 중입니까? 그냥 직진 중이에요? 지금 현재는 북북 서진 중에 있는데 네. 그대로 올라오면서 제주 바로 좌측 해상을 통과해갖고 목포 앞바다 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서산 쪽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걸 현재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태풍이에요? 현재는 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발생했기 때문에 아주 약한 소형급 태풍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정도는 소형급 태풍이긴 하지만 강도는 좀 더 중으로 발달하면서 최대풍속 초속 한 29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2일 날에는 이제 이 제주 인근을 지나면서 이쪽이 지금 해수 온도가 낮아요. 아하. 그러면서 세력이 좀 약화되면서 태풍으로 올라오다가 서산 앞바다 쪽에서 저기압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지만 지금 장마 전선이 지금 우리나라에 걸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장마 전선은 약화되면서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있는데, 네. 오늘 밤부터 다시 북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일서부터는 다시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보다는 모레가 장마 전선이 많이 활성화될 거로 보여요. 예. 그러면서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70에서 120, 많은 곳에 200mm 정도 호우가 예상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태풍이 이제 올라오는 2일부터가 더 큽니다. 이 태풍이 큰 태풍은 아니잖아요. 소형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바람보다는 오히려 비가 많은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비구름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 전남이라든가 지리산 이쪽으로는 400mm 이상의 아주 물폭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짜 물폭탄인데요. 그 정도면은.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까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 태풍이 소멸해서 빠져나가는 시점을 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건 1일 밤부터 제주도, 예. 그다음에 2일에는 남부지방 오전에, 2일 밤부터 3일 오후까지는 중부지방으로 영향을 주겠고요. 예예. 3일 밤이면은 저기 아무래도 동쪽으로 빠져나갈 거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주도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1일 밤부터 3일 오후 중반 정도까지가 네. 태풍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만반의 그 준비를 좀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얘기 잠깐 들어봤는데요. 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mm면 진짜 거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좀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태풍 이동 경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관통하고 제주는 완전 직접 영향권에 들겠더라고요. 정말 반갑지 않은 게 태풍인데. 그래도 그렇죠. 바람은 안 분다는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전 창문이 막 깨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도 예.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면허 결격 사유인 그 외국인 신분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서요. 진에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 결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그 진에어 처리는 청문 절차, 의견 청취를 더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미국인인 조 씨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최근 한 달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네. 관리 감독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처럼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항공사에 대해서는요. 노선 운항권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고요. 운항 시간대를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단호한 태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는 뒤로 미루고 있네요. 그렇죠. 정리하면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진에어 관련해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진에어가 지난해 인천에서 출발해서 괌에 도착한 항공기 엔진에서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발견을 했는데 발견을 하고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고 결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을 정비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고 나서요. 운항을 계속한 겁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별게 다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 그 차명 약국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가 없는데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해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근처였잖아요. 대학병원 근처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이게 사실이라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조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한진그룹이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서 운영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해명이 정말 맞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있는 사람이 더 한다 이런 말 갖고도 이건 부족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요. 정말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차라리 사실이 아닌 게 더 낫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관련 소식이에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도요. 네. 네. 자, 그리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드디어 북한을 이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만 나왔는데요. 오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다음 달 6일에 그 인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회담을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앞두고 최근 그 크리스토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미국 쪽 수석 대표하고 만났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시설 신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27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 당시 북한의 핵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청문회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유해를 송환받는 것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미군 외에도 외국 군인들의 유해가 있어서 해당 국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투명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거셀 때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을 했고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특활비를 받았더라도 경력금 차원으로 받은 것이지 장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런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니, 받은 적 없다면서 받았다면 또 이건 이런 성격이다. 이건 앞뒤가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전제를 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네, 전혀 안 맞아요. 징역 5년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2차년도인 2017년 5월에서 2018년 5월 사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과 재석률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의 그 본회의 출석률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별로 높지 않았어요. 네, 88%로 나타내는데요. 네. 자리에 계속 남아서 그러니까 회의에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는 의원들은 재석률은 66%에 그쳤습니다. 네. 정당별로 보면요. 평균 재석률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76%였고 바른미래당이 67%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61% 자유한국당은 57%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재석 인원, 출석 인원을 점검한 134번 중에서요. 절반 이상 자리를 비운 의원이 33명이나 됐고요. 네. 가장 참석이 저조한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으로 재석률이 22.3%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의원 26%의 재석률을 기록했고요. 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각각 27%, 36%였습니다. 가장 높은 의원은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인데 97.7%인데 그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국회의장보다도 더 높았고요. 초선 의원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김영진 의원의 재석률이 92%, 91%였습니다. 물론 출석률만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죠. 비교하자면 개근상 탄다고 꼭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하지만 그건 기본이죠. 그렇죠. 기본인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함에 대한 우수성은 성실성이 기반이 될 때 나오는 거니까 이건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죠? 그렇죠. 네. 다음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대법원이 압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행정처에서 넘겨받은 그 410개 문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응 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방안이 실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디가우징 방식으로 그 하드디스크가 훼손이 됐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하드디스크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설득하는 모양새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짧게 한 수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유명 유튜버 양모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해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최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사진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최 씨가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8개의 그 비공개 촬영의 사건 이것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아랑 기자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